우리가 막 뇌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죠. 네,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반복해야지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로 나눠주는 것 말고 또 이제 신경과학 책자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뭐든지 지금까지 25년 동안 모든 강의를 할 때 항상 얘기해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무슨 과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원과를 가게 되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질환들이 뇌신경 질환으로서 어지럼증, 두통,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신경과 전공의는 매년 한 2~3명밖에 못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그렇고 외국 나가는 것도 어렵고 1년에 신경과 전공의가 매년 75명 정도밖에 우리가 티오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학생 때 배운 신경과학 지식을 가지고 평생 환자를 봐야 돼. 신경과를 하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뇌졸중이나 뭐 치매 너무 많잖아요. 어지럼증, 두통, 선생님들도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꼭 얘기하는데 책의 내용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가능하다 그러면 물론 책값이 한 몇만 원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어렵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과학 책자를 꼭 사서 중간중간에 좀 찾아보는 그런 습관을 조금 키우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얘기할 내용은 정말 치매입니다. 치매 너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치매의 전구 단계로 인지장애, 신경인지장애라고 하고 그거에 이제 어떤 정말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보통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한 70가지 넘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퇴행성 뇌질환은 뭐냐? 여러 선생님들은 아직 20대 초반이면 퇴행성이 시작은 안 됐어요. 아직은 발달성이고 발달로 지금 계속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우리의 뇌는 언제부터 발달이 멈춘다? 20대 초반에서 중반이면 발달이 멈추는 걸로 되어 있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리그레션이 생기는 거예요. 리그레션. 그래서 우리가 리트로그레이드하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모든 거를 디제너러티브 디지즈라고 하고 특히나 뇌에 생기는 것을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지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신경세포 안에 뉴론의 프라이머리하게 어떤 퇴행성 뇌신경 변화에서 변화가 생기는 걸 모두 다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지즈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만약에 운동신경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가 무브먼트 디스오더라고 하고 만약에 인지신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가 코그니티브 디스오더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병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알츠하이머 병이고 좀 이따 제 다음으로 이제 강의를 듣게 될 파킨슨 병이 두 개의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학생들은 너무 어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한 50대에서 60대 정도가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8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제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가장 오래 사는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살까지 산다고 되어 있어요? 120 빼기 지금 현재 자기 나이를 계산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텔로미어로 측정을 했더니 모든 스피시스는 각자 생존할 수 있는 텔로미어 랭스가 있죠. 인간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120살을 넘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120살까지 사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82세 평균이고 자그마치 2030년 되면 우리나라가 가장 오래 사는 민족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분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95세까지 살게 될 거고 남성들은 87세까지 살게 될 가능성이 2030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모든 것들은 기관들 다 바꿀 수 있죠. 무릎, 심장, 신장, 췌장은 아직까지는 동물 걸 이식한다고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트랜스플란테이션이 안 되는 게 브레인인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의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지즈는 우리가 아직까지 아주 데피니트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치매 환자가 대략적으로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조사된 건 없지만 한 100만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1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60세 이상 어른들 중에 60세 이상이 한 8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그 중에서 대략 한 12에 12% 정도, 100만 명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는 병원 치료를 받는 건 한 40만 명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뭐 요양원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치매가 있지만 약물 치료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경도인지장애. 들어봤다. 2명, 3명. 경도인지장애는 치매 직전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내가 이제 의학적인 기준을 얘기해 줄 텐데, 경도인지장애 느낌이 딱, 이 사람은 인지장애가 있지만 경도구나. 딱 이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경도인지장애는 정말 놀랍게 200만 명 있어요. 200만 명. 그럼 그 200만 명이 우리가 적극적인 뭔가 하지 않으면 조만간 치매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1년에 75명밖에 안 나오는 신경과 의사하고 한 300명 나오는 정신과 의사하고 이 모든 치매 환자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경도인지장애 다 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경도인지장애나 치매는 우리 모든 의사들이 다 같이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상담할 수 있어야 되고, 일정 부분 어렵지 않은 수준에서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질환이 나랑 먼 질환, 내가 뭐 성형외과를 하든 피부과를 하든 가정의학과를 하든 나랑 상관없는 질환이라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치매는 사실 진단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보호자분들이 이미 와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치매인 것 같아요 하고 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 어머님에 대해서 잘 살펴보면 이분이 치매일 거구나 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지 원인들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진단 과정은 첫 번째는 우리가 A, B, C, D라고 해요. A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 B는 우리가 치매 환자가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이상행동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리고 C는 인지기능, Cognitive Functional 테스팅하는 거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제 보호자와 환자를 대상으로 뭔가 문진이라고 하는 걸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로 언더라인, 아까 치매 원인이 한 70가지 정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인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초기, 중기, 그 다음에 뭐 말기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기별로 우리가 프로세스를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치매 정의는 핵심 첫 번째, 우리가 여러 선생님들 중에 영어 잘하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우리가 러시아어를 잘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러시아에 갔는데 내가 언어 장애가 있어.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은 영어도 못해요.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나는 이제 러시아를 못하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럼 내가 러시아어를 못한다는 것만으로 나는 인지장애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인지장애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정상 인지기능 수준에서 떨어졌을 때, 그래서 워낙 한국말을 잘했는데 한국말을 못하게 되거나,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일제시대에 경험했던 분들은 일본말을 한국말보다 더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한국말은 괜찮지만 일본말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인지장애, 언어장애가 생겼구나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인지장애가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일상생활 능력보다 떨어졌느냐. 떨어지면 우리가 치매를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7세 할머니가 시골에서 워낙 장도 보고 간단하게 농사도 짓던 분인데 서울에 따님이 모시고 왔어. 걸음걸이가 나빠졌다고. 그래도 서울에 와서 막 길을 잃고 헤매고 뭐 이렇게 뭐 조금 뭐 집안에서 가끔 화장실 못 찾고 그런다. 그러면 이분이 인지장애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곳에서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 사람이 이전에 있던 일상생활이랑 본인이 가지고 있던 능력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개별적으로 나이와 학력, 그 사람의 사회 수준,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전에 수행할 수 있었던 능력에 따라서 치매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인지장애가 있어도 우리는 이거는 인지장애로만 얘기하지 치매라고 얘기하지 않고, 치매라고 정말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기면 치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 뭐 대학 교수였던 분이 이전에는 뭐 친구들도 다 잘 만나고 동계산도 굉장히 잘하고 본인의 건물도 관리하고 그랬던 분인데 최근에 와서 약속도 잊어버리고 날짜도 잘 기억 못하고 그러면서 건물에서 들어오는 비용이 얼마인지 기억 못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분이 학력이랑 능력에 비해서 약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치매일 수 있겠구나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 이상의 중등도의 인지장애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변화가 생겨야지만 우리가 치매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병력 청취를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신경과에서는 신경학적 검사를 해야 돼요. 뭐 신경학적 검사 지난주에 이제 김건아 교수님이나 다른 교수님한테 이제 강의를 들었죠. 그래서 멘탈 스테이투스에 대해서 이바루에이션 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선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컨퓨전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멘탈 스테이투스가 컨퓨전이나 드라우지 이런 상태가 되면 멘탈 스테이투스에 대한 이바루에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멘탈 스테이투스 이바루에이션은 멘탈 스테이투스가 awakeness가 있을 때 그러면서 이 사람의 어떤 awareness의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awakeness가 꼭 유지가 돼야지만 우리가 멘탈 스테이투스 이바루에이션 할 수가 있고 awakeness가 떨어지는 confusion drowse 상태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이바루에이션이 어렵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지 기능에 대해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슈도 디멘시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김강훈 교수님이 강의를 하게 되겠지만 우울증이 있을 때는 굉장히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슈도 디멘시아 같은 그런 이제 디멘시아를 보이고 있는데 언더라인한 원인이 뉴로디제너레티브 디지즈나 브레인에 어떤 오르게닉한 코즈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디프레션에 의한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 related to 디프레션이라고 해서 CIRD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쉬운 말로 가성치매, 슈도 디멘시아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이발레이션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인지 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인지 기능 장애가 있는지 인지 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경도 인지 장애 2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옛날 같다면 이제 치매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지만 요즘은 기억력 저하만 있는 경우에도 병원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경도인지 장애를 두 번째로 감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멘탈 스테이투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wakeness와 awareness가 있는데 awareness는 글자 그대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에 비해서 awakeness는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는 것이 떨어지는 거라서 이것은 reticular activating formation이라고 하는 RLS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RLS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인지검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코그니션에 대해서 보면 기억력, 언어 능력, 반응 감각, 성격 변화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보고 간단하게는 MMS라는 걸 합니다. 미니 멘탈 스테이투스 examination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사실 이제 가끔가다 KMA 나와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지 기능에 대해서 모든 신경과 의사가 아닌 기본적인 의사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MMS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신경과 버전이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버전이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세한 신경인지 검사는 신경과에서는 서울 뉴로사이콜로지컬 스크리닝 배터리라는 걸 많이 하고 정신과에서는 세라드라는 걸 많이 하고 이런 신경인지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구성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그니션은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브레인의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전두엽 집행 기능, 언어적 능력, 시각적 능력 근데 거기 안에는 언어 능력뿐만이 아니라 언어적 기억력이 들어가고 시각 능력에는 우리가 시각 기능뿐만이 아니라 시각적 기억력도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과 연관된 펑션은 right hemisphere 저장되어 있고 랭귀지와 연관된 펑션은 left hemisphere 저장되어 있다. 다 알고 있지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아주 기본적이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친구들도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우리가 친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베스메이트 놀이라고 합니다.
언어 능력과 연관된 거에 가까운 모든 능력들이 저장된다. 그래서 언어 능력 옆에 언어적 기억력이 저장되는 거고,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도 다 처음에 볼펜, 이 볼펜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건 뭐라고 부르고 이거를 쓸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듣기 때문에 도구를 사용하는 기억력도 우리가 left parietal lobe에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 지난주에 강의 드렸죠. 그래서 이 도구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실행증이고, left parietal lobe dysfunction에 의해서 이디오모터 에프랍시아가 생기는 아주 특징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인지 기능이 우리가 이제 약간 랜드마크라고 하는 아주 특징적인 어떤 병과 연관되어 있는 게 많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도구 사용에 대한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알츠하이머병이다. 물론 알츠하이머병은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기억력 저하로 시작돼요. 근데 기억력은 아주 특징적으로 알츠하이머병뿐만이 아니라 우울증에 의해서도 기억력이 떨어지고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떨어지는데, 기억력에다가 실행 능력, 실행증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알츠하이머병을 시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기억력은 우리가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해마,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해마가 뭔가 막 우리가 워킹 메모리에서 레지스트레이션 되고 잠깐 홀딩 됐다가 그 다음에 숏텀 메모리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롱텀 메모리로 가면 다른 프론탈로 저장이 되는데, 숏텀 메모리로 처음에 저장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해마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오늘까지는 다 잘 기억했는데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억이 뇌 안에 저장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오늘까지 저장되어 있는 모든 영역들은 해마를 통해서 롱텀 메모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기억이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숏텀 메모리가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 아침 사이에 해마에 뭔가 병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기적인 것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런 롱텀 메모리가 유지가 되는데 숏텀 메모리가 안 되면 그러니까 뭔가 해마에 문제가 생겼었구나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롱텀 메모리까지 망가지게 되면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해마를 통해서 다른 뇌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우리가 메모리 서킷으로 넘어가는 거라서 그거는 로컬리제이션 밸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숏텀 메모리가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나이 들면서 해마의 기능이랑 뇌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추상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프로세싱 스피드 떨어지고, 당연히 해마가 나이 들면서 노화 과정을 가장 많이 겪기 때문에 숏텀 메모리가 가장 먼저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abstract thinking이라고 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해마의 기능이 숏텀 메모리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전두엽의 이제 우리가 빠른 거를 이제 빠르게 배우는 프로세싱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는 우리가 세만틱 너리지라고 하는 이름대기 능력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기억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아까 내가 타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기억장애 생겼어. 그래서 언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1년 전에 인지장애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고, 어떤 것을 잊어버리시는지, 그리고 이 기억력 저하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언제 시작됐는지 잘 모르고 조금씩 악화되고, 지금은 며칠 전에 기억 못하고 오전에 대화 내용, 오후에 기억하기 어렵다. 그리고 기억력 저하가 있는데 나이 탓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아주 특징적인 알츠하이머병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 얘기 중에서 조금 최근 거, 에피소드, 퍼스널 메모리, 그리고 아주 옛날 거인 그 세만틱 메모리에 대해서 둘 다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사건 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만 자세하거나 소소한 것이 있는데 힌트를 주면 기억난다. 그건 우리가 정상 노화 과정이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자주 있다 그러면 경한 기억장애로 우리가 클리니컬 디멘시아 웨이팅 중에
메모리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를 0.5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심해지게 되면 점차 최근에 중요한 사항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CDR 1이 되고요. 오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일을 오후에 있고 또는 돌아서면 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 정도로 나빠진다고 하고 옛날 일까지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기억력 CDR 3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DR에 아까 얘기했던 치매의 척도, 초기, 중기, 말기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방향 감각에 대해서는 뭐 이런 내용들을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 외 인지 기능에 대해서 언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봐야 되고 또 사물이나 물건을 알아보는데 장애가 있는지 물어봐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레프트 파라이탈 롭의 펑션인 물건을 사용하는데 장애가 있는지 프락시스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런 프락시스에 장애가 생기는 거를 에이프락시아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전두엽 집행 기능은 충동 억제, 판단력, 의욕 감소 이거 아마 지난주에 강의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은 우리가 액티비티 오브 데일리 리빙이라고 하는데 하루 일과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기능 혼자 잘하던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겼는지 기본적인 기능 혼자 신체 돌보기 가능한지 물어봐야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간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액티비티 오브 데일리 리빙에 대한 스케일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은 세수, 양치질, 뭐 걸어다니고 복잡한 기능은 옷을 고르고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 청소, 빨래, 외출, 교통수단, 돈 관리, 은행 이용, 종교 모임, 뭐 취미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ABC에서 B는 behavior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억력 저하가 최근에는 이제 주된 이슈가 되지만 옛날에는 이제 치매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 보호자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이런 우울증, 망상, 환시, 수면장애 뭐 어떤 경우에는 공격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울증과 불안, 망상은 알츠하이머병에 자주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윤정 교수님이 얘기하실 파킨슨병을 동반하고 환시, 수면장애가 생기는 루이치 치매의 경우에는 환각, 수면장애가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전두축두엽 치매는 무방동, 탈옥제, 반복적인 행동, 비정상적인 행복감 이런 것도 생기게 되고 바스쿨라 디멘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급증, 공격성, 쉽게 화를 내는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경학적 검사는 우리가 치매 환자한테 하는 신경학적 검사는 몇 가지 핵심적인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마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DTR 그리고 파킨슨병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알츠하이머 병인 경우에는 이런 마비 증상이라든지 파킨슨 증상이 없어요. 근데 이런 마비 증상이 있을 때는 혹시 숨어있는 바스큘라 디멘시아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만약에 파킨슨 증상이 생길 때는 이거는 얼리 온셋, 초록이 알츠하이머 병이 아닌 경우에는 파킨슨병을 동반한 다른 퇴행성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 외에 코티칼 테스팅 아까 얘기했던 이디오모터 에프락시아가 패소로지컬 마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그냥 디퓨즈한 코그니티브 디스펑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이디에이션이나 에프락시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아까 얘기했던 인지기능 검사에 대해서 쭉 진행을 하는데 이제 MMSE는 나중에 실습 나올 때 한번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진압력, 시간, 장소, 기억 등록, 주의 집중력, 기억 회상, 언어 및 시공간 능력에 대해서 쭉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비디오를 올려놨기 때문에 비디오를 한번 보고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얘기하기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 내용을 조금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인지 검사는 얘기했던 언어적 기억력, 시각적 기억력, 전두엽 집행 기능, 시공간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고 신경과에서는 서울 뉴로사이콜로지가 스크리닝 배틀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요게 리포트가 쭉 나오게 되면 이제 실습 나왔을 때 실제적인 인지기능 검사를 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되실 텐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언어 기억력, 시각적 기억력, 시공간 구성 능력 이걸 다 평가를 해서 경도 인지장애인지 아닌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지장애가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원인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꼭 알아야 되는 게 혈액학적 검사예요. 왜냐하면 간 기능 이상이 있거나 우리가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거나 비타민, 특히나 B군들이 결핍이 되어 있으면 인지 저하, 치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베르니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B1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나이가 드시면서 B11번이라든지 B9이라고 하는 엽산이 떨어져도 인지기능 저하가 일으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꼭 검사를 해야 된다 알고 있으면 되고, 뇌 영상 검사도 꼭 해야 됩니다. MRI 요즘은 이제 거의 CT보다는 MRI로 시행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전두축지엽 치매가 의심되면 FTG를 많이 하고요. 알츠하이머병에 의심되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이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단백질 뇌 안에 쌓이는 건데, 그게 뇌 안에 쌓여 있는지 아밀로이드 펫을 시행하고, 만약에 파킨슨병이 의심될 때는 FPCRP 펫이라는 검사를 하게 되고, 만약에 뇌염증 또는 자가면역성 뇌질환에 의한 치매가 의심될 때는 뇌척수액 검사를 꼭 해야 되고, 옛날에는 아밀로이드가 이제 척수액에서 올라가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CSF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측정하기도 했었지만, 요즘은 이제 그거보다는 팩트 검사를 더 많이 한다. 그리고 만약에 뇌전증에 의한 치매가 의심될 때는 우리가 뇌파 검사도 시행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루틴하게 하는 건 아니고, 환자의 원인에 따라서 요 아래 2번에서 5번까지는 왔다 갔다 하지만, 기본적인 인지장애가 있을 때는 혈액 검사는 꼭 여기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MRI는 아직 MRI 강의는 못 들었죠. 뇌신경 아직 강의를 못 들었을 것 같고, 우리가 MRI 찍어서 이렇게 혈관의 변화가 의심될 때는 혈관성 치매, 그리고 만약에 언어 부위만 위축이 와 있으면 언어적 의미 치매를 의심해보고, 전두엽하고 축두엽이 위축이 있으면 전두축두엽 치매, 그리고 이렇게 뇌 안에 뇌실이 커져 있는데 우리가 에반스 인덱스 0.3 이상으로 돼 있으면 그 뇌수두증 치매라고 하고, 만약에 내측 축두엽하고 아까 얘기했던 파라에탈롭의 아트로피가 동시에 동반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뇌 종양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흔하진 않지만 크루츠팔티 야콥병, 우리가 다른 말로 인간 광우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죠.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죠. 그런 병이 있을 때도 MRI를 찍어서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흔하진 않지만 일본 뇌염인 경우에는 이렇게 기저핵에 감염성 질환이 보는 경우도 있어서 MRI가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뇌병변을 감별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흔한 원인은 우리가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로 딜리리움, 디프레션, 경도지 장애를 감별하고 난 후에는 프라이머리 프로그레시브 뉴로디제너티브 디멘시아로 알츠하이머병, 전두축두엽 치매, 그리고 디멘시아 플러스 신드롬으로 바스쿨라 디멘시아, 디멘시아 플러스 파킨슨이즘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흔한 게 알츠하이머병.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퇴행성 뇌질환은요, 언제 시작했냐 물어보면 언제 시작했는지 몰라요.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하여튼 꽤 오래전부터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조금 더 나빠졌다. 그게 일합니다. 근데 어제부터 갑자기 나빠졌다, 한 달 전부터 갑자기 나빠졌다, 그래서 수개월이냐 수일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이상 됐다 그러면 우리가 퇴행성 뇌질환인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몇 시간 또는 며칠 이내 나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급성 대사성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손상을 받은 기간이 짧으면 우리가 그만큼 치료를 빨리 하면 리버스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응급으로 이발레이션이 필요하다. 근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됐다 그러면 퇴행성 뇌질환이니까 응급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약에 의해서도 인지기능 장애가 생기는데요. 가장 유명한 게 항콜린성 약물이고요. 그 외에 수면제 같은 거, 항히스타민제제, 간질약, 도파민 차단제 이런 것도 인지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까 치매와 연관된 스테이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클리니컬 디멘시아 레이팅이고, 조금 쉬운 방법으로 글로벌 디테리오레이션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얘기를 하면요. 알츠하이머병은 두 가지 병리 소견이 있어요. 근데 이 병리 소견이 점점 진행이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다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많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생기고 또 적게 생기는 그 차이일 뿐이네요. 근데 우리 퇴행성 뇌질환들은 여러 가지 노폐물이 있거든요. 이제 알파 시뉴클레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들을 거고, 근데 우리 신경세포 안에 노폐물 단백질로 가장 유명한 게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생기는데 처음에 아주 소량으로 생겼을 때는 뇌 안에 조금 쌓여 있는데 주로 어디 생기느냐? 신경세포 바깥쪽에 쌓여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경세포가 약간 쭈그러들긴 하지만 얘네들 때문에 내가 활동 반경이 좀 좁아졌어 하고 불편하긴 하지만 신경세포를 완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신경세포를 죽이지 않는데 점점 노폐 단백질이 아밀로이드 바깥쪽에 쌓이게 되면 결국은 신경세포 안에 타우 단백질의 변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타우 단백질이 뭐예요?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신경세포의 엑손에 마이크로 튜브들 있죠. 그 마이크로 튜브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타우 단백질인 거예요. 그래서 타우 단백질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결국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연결되는 엑손이 망가지기 때문에 결국 신경세포가 파괴가 돼서 죽어요. 죽어서 없어지는 게 뇌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파솔로지는 우리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인데 얘네들이 신경세포 바깥쪽에 쌓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신경세포 안에 타우 단백질의 변성이 생기고 그 타우 단백질의 변성이 생겨서 신경세포가 쭈그러진 게 우리가 뉴로피브릴라리 탱글이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는 거는 우리가 뉴라이틱 플라그라고 하고 타우 단백질의 변성에 의해서 신경세포 안에 변화가 생기는 건 뉴로피브릴라리 탱글이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이고 알츠하이머병을 알고 있으면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아주 핵심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 안에 쌓이는데 왜 얘네들이 신경세포를 파괴합니까? 이 신경세포의 타우 단백질 파괴하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왜냐면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한 것도 있고 발견 못한 것도 있어요. 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동물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 동물 실험에서 발견되는 건 있지만 사람한테 100% 적용이 안 되는 게 있고 사람한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우선 첫 번째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생성되는 과정이 아까 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적게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이 생기는 원인들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면 아밀로이드 프레커서 프로테인에 문제가 생겨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이 생기는 질환이 있고 아밀로이드 베타가 일정 부분 소량 생성이 됐는데 얘네들이 클리어런스가 안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한번 보면 아밀로이드 프레커서 프로테인에서 우리가 이제 감마 세크레테이즈가 있고 베타 세크레테이즈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알파 세크레테이즈가 있고 베타 세크레테이즈, 감마 세크레테이즈가 있는데 만약에 알파 세크레테이즈로 넘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패스웨이를 통해서 얘네들이 뇌 안에 쌓이지 않는 분해되는 매테리얼인 P3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마 세크레테이즈 패스웨이로 베타 세크레테이즈 패스웨이로 넘어가게 되면요 얘네들이 APP 베타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나중에 아밀로이드 베타 40과 42가 더 많이 생성되는 패스웨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아밀로이드 베타가 더 많이 생성되는 그런 패스웨이가 베타 세크레테이즈가 활성화가 되거나 감마 세크레테이즈가 더 많이 생성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A베타4이나 A베타4-2라고 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전구 물질이 더 많이 생성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쌓이면서 이렇게 타우 단백질의 변성을 일으키고 뉴로피브랄 탱글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처음에는 아까 제가 A베타4, A베타4-2가 생성된다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제 단량체로 생성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막 뭉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용량체로 바뀌고 그 다음 단계로 프로토피브릴이라고 하는 단계로 바뀌고 그러면서 피브릴로 바뀌어서 나중에 아밀로이드 플라그라고 하는 뉴라이틱 플라그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신경세포 안에 타우 단백질의 변성에 의해서 뉴로피브랄 탱글이 생긴다. 근데 이게 패스웨이가 약간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되는데
처음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어큐뮬레이션 되고 그런 다음에 신경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FDG 펫을 하면 약간 바이템포랄하게 해마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이포 메타볼리즘이 생기고 그럼 CSF에서는 타우 단백질의 변성이 올라가게 되면서 신경세포에 유축이 생기면 MRI 찍어서 브레인 아트로피가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브레인 아트로피가 일정 부분 나타나야지만 인지기능 저하가 생기면 코그니티브 디스펑션이 생깁니다. 이거 코그니티브 디스펑션이 생기면 경도 인지장애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일상생활 수행 능력까지 떨어지게 되면 디멘시아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밀로이드의 변화가 생기는 이 과정에서부터 디멘시아 넘어가는 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짧으면 한 5년에서 길면 15년 정도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아밀로이드가 처음에는 이제 뇌 안에 아까 일정 부분 생성되고 난 다음에 P3로 넘어가면 잘 분해가 돼서 뇌 안에 쌓이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처음에는 잘 프로세스가 되면요 CSF에서 그 농도가 올라가지 않는데 점점 이 디그레데이션이 망가지게 되면 CSF에서는 오히려 아밀로이드가 올라가야 돼. 올라가요. 그래서 A베타, 홀이나 홀이2가 오히려 CSF에서는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오히려 이제 뇌 안에 쌓이게 되면서 CSF에서는 감소하기 때문에 CSF 아밀로이드가 처음에는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때는 올라갔다가 나중에 뇌 안에 아밀로이드 플라그에 의해서 뭉쳐서 뇌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CSF에서는 감소한다. 그 내용도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까 내가 CSF에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측정한다고 했는데 뇌척추에 검사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와서 보면 알겠지만 허리에다가 바늘을 찔러야 되고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워낙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CSF 검사보다는 아밀로이드가 뇌 안에 축적되어 있는지 팩트 검사라고 하는 양전자 단층 촬영 검사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아밀로이드가 축적되어 있을 때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팩트 검사도 있고 이게 이제 플로로베타벤, 플로토메타몰, 플로로프라놀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플로토메타몰로 찍으면 이렇게 빨갛게 보이고 플로로베타벤으로 찍으면 이렇게 까맣게 꼭 그 뭐죠? 약간 연탄재가 뇌 안에 쌓여있는 것처럼 회색 덩어리에 이렇게 꽝잡잡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주로 플로로베타벤이라고 하는 회색 이걸로 주로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비급여예요. 그래서 비용이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비급여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이 검사를 해야지만 알츠하이머 병인지 아닌지 병리적인 소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75세 이전에 인지장애가 생긴 분들은 꼭 검사를 하는 걸로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솔로지컬하게 딱 이렇게 이제 뇌의 병리 소견을 보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브레인이 통통하고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아트로피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빈 공간, 솔코스가 굉장히 와이드닝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세레벨름이 있죠. 그리고 여기 스파이널 코드로 쭉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 됐어요? 템포럴 로비죠. 옆에서 보니까 템포럴 로비고 템포럴 로비에 있는 위쪽이 뭐예요? 파라이탈 로비고 이 앞쪽은 프론탈 로비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뭐예요? 파라이탈 로비 와이드닝이 돼 있어. 그쵸? 그리고 여기 측두엽 템포럴 로브 어때요? 아트로피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라이탈하고 템포럴 로비 동시에 아트로피가 생기는 병이 뭐다? 그러면서 이디오모터 에프락시아가 생기고 언어적 기억력, 시각적 기억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알츠하이머 병인 거죠.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은 아주 특징적으로 MRI를 찍으면 이스케믹 체인지도 안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브레인에 뭐 튜머 같은 컨디션도 안 보여야 되고 아주 특징적인 바이템포랄, 바이파라이탈 아트로피가 있을 때 그러면서 인지기능상에서 언어적 기억력, 시각적 기억력이 떨어지고 실행증이 있고 그러면서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어야 돼. 팔다리가 마비가 있거나 언어장애가 있거나 파킨슨 증상이 있으면
알츠하이머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측 축두엽에 이상 조명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럼 FTG 펫을 찍으면 브레인 아트로피가 있는 바이파라이탈 템포럴 롭에 하이퍼메타볼리즘이 관찰될 거고, 만약에 PET 검사를 하면 전체적으로 아밀로이드가 업테이크가 돼 있거나 아니면 아주 초기에 알츠하이머병이면 프론탈이라든지 바이파라이탈에 아밀로이드 침착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처음에는 아트로피가 바이템포랄에 시작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바이파라이탈까지 넘어가고 더 말기로 넘어가면 홀 브레인 아트로피가 점차 진행되는 뉴로디제너티브 디지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뭐냐면 처음에 옛날 기억은 괜찮아요. 최근에 리센트 메모리,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하는 인지기능 장애가 생기면서 또한 인지검사를 했을 때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인지기능 장애가 생기고 mainly verbal 또는 visual memory impairment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6개월 이상 서서히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 나이는 40에서 90세예요. 왜 90세로 제한이 됐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내가 알츠하이머병은 모든 사람한테 다 생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뇌 안에 생기는 독성 물질이다 보니까 90세가 넘어가면 이미 너무 모든 사람들이 다 생기기 때문에 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에이지와 생각해서도 패솔로지 프로세스와 생각돼도 더 많이 패솔로지 프로세스가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가 뉴로 디제너러티브 디지즈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속도로 진행되면 그냥 뭐 그거는 어떤 에이징 프로세스가 되는 거지 디지즈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0세까지는 우리가 디지즈로 하는데 90세 넘어가면 디지즈가 아닌 걸로 한다라고 우리가 암암리에 신경과 의사를 정한 건데, 요즘은 이 개념이 거의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90세가 넘는데도 본인이 인지기능 저하가 생기면 이게 병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내가 2, 3년 전에는 똑똑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인지기능 저하가 생기는 거를 못 받아들이시는 어르신도 꽤 있기 때문에 요즘은 꼭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원칙적으로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다이그노스틱 크라이테리아는 90세까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코아바블은 클리니컬한 매니페스테이션이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서포티브한 거는 얘기했던 여러 가지 미디어 템포럴 아트로피가 있으면서 CSF 바이오마커랑 FTG 펫이랑 이런 걸 가지고 결정을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의 치매는 점차 기억력이 나빠지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계속 나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의 증상은 아까 얘기했던 기억력 저하, 방향 감각 저하, 시공간 능력 저하, 언어 능력 저하, 판단 능력 저하가 계속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건망증으로 시작됐다가 점차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는 게 더 어려워지고, 그리고 더 시작되면 뭐 혼자 외출하고 금전 관리와 같은 일상생활이 떨어지면서 더 심해지면 다른 사람의 도움은 거의 필요 없어지고,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본인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오래된 기억인 가족들에 대한 그런 기억도 없어지게 되고, 말기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뭐 걸어다니는 거, 식사 같은 것도 불가능해지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혈관성 치매인데요. 경도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단계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력 저하가 있고, 기억력 저하가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일상생활 능력은 정상일 때 우리가 경도인지장애라고 해요. 아까 내가 200만 명 정도가 지금 경도인지장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든 경도인지장애가 치매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 치매로 넘어가냐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기억력하고 다른 인지 기능이 떨어질 때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지 검사를 해서 암네스틱 싱글 도메인인지 암네스틱 멀티 도메인 MCI인지를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다른 인지 기능도 떨어지면 암네스틱 멀티 도메인 MCI가 알츠하이머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기억력성 다영역 경도인지 장애가 알츠하이머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200만 명 정도가 되고, 경도인지 장애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한 6년 정도 추적을 하면
치매로 한 18% 정도가 넘어간다. 매년 15% 정도가 넘어간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성 신경 경도기 장애는 매년 15%가 치매로 넘어가고 6년을 추적하면 80%에서 치매로 넘어간다.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가 넘어가냐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또 핵심적인 건데 그럼 아까 내가 암네스틱 멀티 도메인 MCI가 알츠하이머병으로 넘어가는데 그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아밀로이드 바이오마커 중에서 뇌척수의 검사에서 A베타가 처음에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히려 유지가 되다가 나중에 뇌 안에 쌓이면서 오히려 A베타가 떨어지는 그 단계일 때 또는 아밀로이드 펫을 찍었을 때 양성으로 나올 때 또한 바이오마커로서 우리가 미디얼 템포럴 뇌 안에 뇌 위축이 점점 진행돼서 해마를 담당하는 내측 측두엽에 위축이 생기는 게 보일 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포이 지노타이핑 중에 4번이 동반되어 있을 때 우리가 치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아포이 지노타이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밀로이드 뇌 안에 끈적끈적하게 쌓이는 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리피드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것을 트랜스포테이션 하는 이제 유전자가 아포지노타입인데 얘네들이 발견된 순서대로 그냥 2번, 3번, 4번이 있는데 4번형을 가지고 있으면 리피드가 한번 얘네들 결합을 했다가 뇌 안으로 들어가면 트랜스포테이션하고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끈적끈적하게 신경세포 주변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밀로이드가 와서 태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포이 지노타이핑 4번이 우리가 두 가지 어머님한테 하나 받고 아버님한테 하나 받는 거라서 2번, 3번, 4번 중에 4번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4번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4번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대략 한 3배 정도 올라가고 4번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자그마치 17배까지 알츠하이머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경세포와 연관된 인지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게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전달 물질인데요. 아세틸콜린을 올려주는 약이 있고 아밀로이드가 쌓여있으니까 아밀로이드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고 이미 신경세포가 죽어서 위축이 됐어요. 그러면 신경세포 재생치료가 가능하겠죠. 그게 이제 패소피시올로직 메커니즘에 따른 우리가 트리트먼트 플랜인데 현재로서는 아세틸콜린을 올려주는 약이 개발됐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지만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면역치료제가 시작이 됐고 근데 아직까지 줄기세포 재생 치료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줄기세포가 우리가 가능한 영역이 척수, 골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장에도 일정 부분 재생되는 걸로 되어 있고 피부도 재생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이 됐는데 신경세포는 아직까지 연구 단계예요. 그래서 루게리병이라고 하는 모토뉴로 디지즈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일정 부분 나라에서 승인을 해줬지만 사실 굉장히 치료 효과가 미약한 상황이에요. 또한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에는 아직까지 연구 단계이지 환자한테 적용될 수 있는 정확하게 규명된 효과는 입증된 바 없다. 그래서 새로운 치료제가 아밀로이드 없애는 약이 현재로서 에듀카누맙이 나왔었고 2세대가 레카네맙, 레칸비고 3세대가 도나네맙이고 외국에서는 이 3세대까지 다 나왔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 레칸비만 도입이 되어 있어요. 레카네맙만. 왜 레카네맙만 도입이 됐느냐? 에듀카누맙은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우리나라에 식약처에서 승인을 안 했고 레카네맙만 승인이 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요. 도나네맙은 우리나라 임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럼 얘네들이 그냥 효과가 좋냐? 아밀로이드는 없습니다. 아밀로이드는 여기 보시면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빨갛게 FBB 패트 찍어서 쌓여 있는데 한 6개월에서 12개월만 써도 이렇게 빨간 아밀로이드 업테이크가 다 청소가 될 정도로 아밀로이드는 없애지만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미비하고 또 일상생활의 능력도 증진하는 효과가 미비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지만 미비하다. 그렇고 또 하나 이제 약값이 한 달에 거의 킬로그램당 들어가는 건데
간단하게 1년에 한 3,500만 원, 약간만. 그렇기 때문에 워낙 미비한 효과, 인지기능 개선 효과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급여가 안 돼 있고 비급여로 환자분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또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혈관 검사만 해도 어떻게 돼요? 혈관이 터지잖아요. 그렇죠? 붓고. 그런데 뇌 안에 아밀로이드가 신경세포 옆에 쌓여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이 약이 혈관을 통해서 뇌 안에 가서 뇌혈관 장벽을 뚫고 뇌신경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아밀로이드를 끄집어내서 다시 또 혈관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혈관벽이 자극을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뇌 구조, 뇌 출혈이 일정 부분 생겨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적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뇌부종이 생기는 게 대략적으로 한 10%, 그 다음에 뇌출혈이 생기는 것도 한 15%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약에 대해서는 아직 한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뚝뚝뚝뚝 쌓여 있는데 사용해보면 아밀로이드는 뚝뚝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경세포 위축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인지기능이 비교적 좋은 아밀로이드만 쌓여있는 경도인지 장애 환자인데 아밀로이드가 쌓여있는 경우에 이 약을 썼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환자들에도 우리가 사용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을 동반한 치매는 이제 파킨슨 디지즈 파솔로지가 서브스탄셜 나이브라에 알파 시누클레인이라고 하는 게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윤지원 교수님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디퓨즈 루이 바디 디멘시아,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한번 환자를 보고 나면 잊을 수가 없어. 첫 번째가 환자가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은 언어적 기억력, 시각적 기억력이 떨어진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루이체 병은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시공간 구성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길을 잃고 세매고 우리가 인지검사를 했을 때 시공간 기능을 측정하는 웨이 피겨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능력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루이체 병이 이제 신경세포 안에 생기는데 뭔가 네트워크가 연결됐다가 끊어졌다, 연결됐다 끊어졌다 하는 게 순식간에 타임 on and off로 반복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멀쩡했다, 어느 순간에 환자분이 아주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이런 플럭추에이션 오브 코그니션이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시공간 구성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기능의 저하가 생기다 보니까 환시가 잘 나타나요. 저 멀리 아이가 있다고 하고 도깨비가 보인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벌레들이 기어다닌다고 하는데 환자분이 본인이 이게 환시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뭐가 보이는데 아이가 보일 리가 없고, 우리 집에 나 혼자 살고 할아버지하고 둘이 있는데 자꾸 애들이 보이니까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면 이 애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그런 느낌이 헌진 선생님도 느낀지 모르겠지만, 자다가 일어나서 딱 봤는데 막 저기 뭐 커튼이 있는데 커튼 뒤에 뭔가 어른어른하게 보이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구나. 나이가 들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봤는데 저게 진짜 내가 본 게 맞나?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면 아닌 경우를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시각적인 시공간 구성 능력, 판단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환시가 꼭 환시는 아니어도 일루전 또는 비주얼 퍼셉션 디스오더에서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반복적인 비주얼 할루시네이션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 알파시누클레인이 어떤 그 도파미너직 신경세포에 생기는 거라서 결국은 파킨슨 증상이 생기는 거, 이 세 가지가 아주 특징적이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자주 넘어지시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밤에 주무실 때 꿈을 많이 꾸는 램슬립 비헤비어 디스오더가 생기고, 뉴로lep틱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생기는 거야. 이런 특징적인 것들이 루이체 병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파킨슨증에서도 아주 특징적으로 파라이탈 디스펑션이 한쪽 뇌에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가 코르티코 베이잘 갱글리온의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한쪽 뇌인 아주 특징적인 그 파킨슨 증상이 한쪽 뇌에만 생기고, 파라이탈, 특히나 레프트 파라이탈로 디스펑션에 의해서 에이프락시아가 생기면서 코르티칼 뉴론이 파괴돼서 근간대성 경련이 생기고,
여러 가지 에프락시아 말고 에그노시아도 생기는 피질 기능 이상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콜티코 베이잘, 그러니까 콜텍스도 망가지면서 베이잘 갱글리온도 망가지는 콜티코 베이잘 갱글리온의 디제너레이션을 하는데 여기에는 첫째로 알츠하이머병도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두 축지엽 치매, 프론토 템포럴 디제너레이션인데도 이런 콜티코 베이잘 디제너레이션이나 또 시누크레인 패스가 있을 때도 이런 CBD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프로그레시브 슈퍼뉴클리어 파시는 아주 특징적인 알파 시누크레인 특징적인 파킨슨 증상이 생기는 병인데 초기부터 넘어지는 동반한 보행 장애가 생기고 그다음에 버티칼 게이지 펄스가 생기고 그러면서 돌발 심텀이 생기고 아주 심해져서 2년 내에 거의 베드리드로 넘어가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이제 외우고 싶는 방법밖에 없어서 근데 PSP 같은 경우에는 흔하진 않고 CBD도 아주 흔한 건 아닌데 이 CBD나 PSP가 파킨슨을 일으키는 아주 대표적인 누이체병 다음으로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관성 치매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혈관성 질환에 의해 뇌손상이 생기는 인지기능 장애를 우리가 혈관 인지장애, 혈관 치매라고 해요. 근데 옛날에는 파킨슨병 다음으로 흔한 치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도 뇌졸중하는 선생님들은 이 뇌졸중에 의한 혈관 치매가 두 번째로 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최근에 뇌졸중이나 뇌출혈과 연관된 그런 여러 바스큘라 디지즈가 되게 감소하고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치료하면서 최근에는 인시던스가 많이 줄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알츠하이머 병이 있어도 이런 고혈압, 당뇨 잘 조절을 안 하고 혈관벽의 탄성이 감소하고 혈관벽에 이물질이 생겨서 혈관벽이 좁아지면서 작은 혈관이 막히면 서서히 진행되는 뇌신경세포가 손실되는 병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소혈관성 질환이라고 하고 그에 반해서 큰 혈관이 막혀서 중풍, 뇌졸중이 생긴 경우에는 우리가 뇌경색성 혈관성 치매라고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뇌경색에 의한 혈관성 치매는 줄었지만 소혈관성 치매는 줄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 있을 때도 할머님이나 할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2년마다 가시면 좋은데 안 가시고 고혈압, 당뇨병 있는 거를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소혈관 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 소혈관성 치매가 아직은 줄지 않고 알츠하이머 병에 의해서도 유발되고 또 알츠하이머 병을 악화시키면서 소혈관성 치매는 계속 많이 생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은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알츠하이머 병을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에 혈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혈관 질환을 잘 조절하면 알츠하이머 병이 악화되는 것들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예방해야 되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조절하면 혈관성 치매도 예방 가능하고 알츠하이머 병도 일정 부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멀티 인팍은 여러 군데 뇌경색이 생기는 거, 스트라테직 인팍 디멘시아는 아주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특정 부위에 뇌경색이 생기면 인지기능 저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략적, 스트라테직 뇌경색성 치매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여기가 어디예요? 아까 내가 인지기능에 약간 랜드마크 같은 부위가 있다 했죠? 그게 어디예요? 레프트 파라이탈 롭. 그쵸? 그래서 요 레프트 파라이탈 롭이에요. 여기 선생님들이 혹시 여기 레프트 템포랄이 아니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약간 뇌실이 이렇게 보일 때는 위쪽 부위에 전두엽이 있고 그 뒤에 바로 옆에 파라이탈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지만 템포랄이기 때문에 레프트, 우리가 MRI는 선생님이 보는 거랑 반대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레프트이기 때문에 레프트 파라이탈에 인파크가 생기면 이분은 언어기능 장애, 인지장애, 기억력 장애, 그 다음에 약간의 일정 부분에 그 물건을 다루는 수행 능력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능력도 떨어지면 전략적 뇌경색성 치매가 생길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부위가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 3의 내측 축두엽, 아까 얘기했던 좌측 두정엽, 그리고 그 외에도 배측, 앞측 시상의 내측 시상의 양측 후두엽, 이런 부위가 생길 수 있는 부위지만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두 축두엽 치매는 사실 이제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경우는 아니에요. 젊은, 우리가 65세 이전에 치매가 생기는 거를 우리가 초록이 치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조발성 치매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프리시날 디멘시아라고 하는데, 전체 우리가 치매 환자의, 아까 내가 이제 대략적으로 100만 명 정도 치매 환자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5% 미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대학병원에는 워낙 이런 나이 들어서 생기는 분들보다 정말 65세 이전에 기억장애가 생기고 시공간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마 학생 선생님들의 어머님, 아버님 나이일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학병원에는 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65세 미만에 생기는 초록이 치매 환자 중에 거의 한 80%가 그래도 알츠하이머 병이에요. 나머지 한 10%가 전두 축두엽 치매예요. 그래서 전두 축두엽 치매는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환자들이 처음에는 너무 멀쩡하게 사회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폭력성을 보인다든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인다든지 측두엽 위축에 의해서 언어장애가 생긴다든지 하기 때문에 약간 전두엽 기능만 망가지면, 옛날에는 그래서 정신과를 많이 가서 이 사람이 다른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약간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간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전두엽 기능 이상에 의해서 이상행동이 생겨도 다 정신과 선생님들도 MRI를 찍고 있기 때문에 뇌 위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이 전두엽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아까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도솔라테럴 프리프론탈 코텍스가 있고 오비탈 코텍스가 있고 미디얼 코텍스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의 전두엽 기능, 판단 능력, 나의 성격을 이루고 있는 것은 도솔라테럴 프리프론탈 코텍스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 집행 기능, 주의 집중력, 그리고 또 중요한 작업 경력을 담당하는 부위이고, 그에 반해서 미디얼 프론탈의 경우에는 우리의 의지나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거라서 의지 기능을 유지하게 되고, 내가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끔 만드는 의지를 조절하는 부위인데, 만약에 여기 미디얼 프론탈이 망가지면 따라서 의지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 가족분들에 대해서 감동을 안 하고, 어떤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갑자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꼼짝없이 누워서 지내는 그런 이제 무의지, 무감동, 무동증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에 반해서 오비토 프론탈은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조절하는 데인데, 여기가 망가지게 되면 억제가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김건환 교수님 강의할 때 아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오비토 프론탈이 아기 때는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입주위로 가게 되면 빨고 서킹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그런 디스이니비티드 비헤이비어가 생기는데, 점점 브레인이 발달하면서 프론탈이 발달하게 되면 오비토 프론탈에 마이레이션 생기면서 이런 디스이니비티드 비헤이비어가 이니비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디스이니비티드 비헤이비어로 가장 측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홀딩 비헤이비어, 뭔가 이렇게 뭐 물건이라든지 뭔가 그걸 봤을 때 무조건 본인 걸로 하려고 하고 잡아당기고 잡고 안 놔주고, 마찬가지로 입 근처에 가까이 갔을 때 무조건 서킹 비헤이비어가 생기는 거. 그래서 브레이스핑 비헤이비어, 서킹 비헤이비어가 이 오비토 프론탈에 디제너티브 디지즈가 생길 때 주로 생긴다. 그래서 비헤이비어는 프론탈이 주로 망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랭귀지는 템포럴이 주로 망가지는 거. 그래서 프론토 템포럴 디멘시아는 두 가지 베리언트가 있는데, 비헤이비얼 베리언트의 프론토 템포럴 디멘시아와 랭귀지 베리언트의 프론토 템포럴 디멘시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랭귀지가 두 가지 균형이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얘기하는 거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엔 리딩, 라이팅이 돼야 되죠. 그게 다 돼야지만 우리가 랭귀지 펑션이 인택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 컴포넌트 중에서도
하나라도 장애가 생기면 우리가 랭귀지 임페어먼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스피킹 에리아는 어디에 있어요? 스피킹 에리아는 지난번 강의가 다 나왔을 것 같은데, 브로카스 에리아라고 하죠. 인페리어 프론탈의 앞쪽 3분의 1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인페리어 프론탈 아트로피가 생기면 말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패솔로지상에서는 옛날에는 브로카스 에이페이지라고 했지만, 그때는 이제 뇌졸중에 의해서 브로카 에리아 인페리어 프론탈 오퍼큘럼에 임박이 생기면 에이페이지가 생기는 걸 브로카스 에이페이지라고 하고, 그에 반해서 뇌 위축에 의해서 표현장애, 본인의 스피치에 장애가 생기는 거는 Non-fluent Variant Primary Progressive Aphasia라고 해요. 그에 반해서 우리가 Listening, Comprehension Area는 어디에 있어요? 파라이탈 롭의 베르니케 에리아, 그래서 우리가 템포럴 롭의 Posterior Third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뇌 위축이 생기면 우리가 Semantic Variant의 PPA, 그래서 남의 말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뭔가 말을 하는데 본인의 단어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자르곤이라고 해서 단어를 뭔가 얘기하는데, 뭐 휴지를 보고 뭐 시계라고 한다든지, 엄마를 보고 아빠라고 얘기한다든지, 본인이 남아있는 단어를 얘기하지만 워낙 그 단어의 의미하고 매칭이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르곤 에피지라고 하는데, 그런 단어의 의미가 없어지는 세만틱 베리언트 PPA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조금 간별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런 프론토 템포럴 디멘시아 중에 템포럴 베리언트는 언어 장애가 생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크루츠파트 야콥은요, 사실 나도 1년에 1명, 2년에 1명 정도 볼까 말까 한 병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선생님들이 너무 옛날인가요? 광우병 사동 기억나요? 광우병 파동? 기억 안 나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쯤에.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광우병이라고 나온 게 뭐냐면, 이런 스포라딕 디제너레티브, 머리 안에 PRPSC라고 하는 그런 병이 생겨요. 그래서 신경세포가 완전히 위축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프리시나인 PRP라고 하는 그런 변성이 뇌 안에 생기는데, 왜 생기는지 아직도 몰라요. 동물한테 먼저 생긴 게 보고가 됐고, 이런 똑같은 PRP 스크래피 프로테인이 사람의 뇌에도 생긴다는 게 알려졌는데, 너무 무서운 건 뭐냐면, 이 PRP가 생긴 그 광우병 뇌를 사람이 먹으면 그게 사람의 뇌로 올라가서, 그냥 먹으면 우리가 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거트 브레인 액세스를 통해서 이 장에서부터 뇌로 베이거스 너브 타고 쭉 올라가서 뇌 안에도 동물의 PRP 프로테인이 사람한테 PRP 프로테인을 변형을 시켜요. 그래서 광우병 뇌가 있는 소고기를 많이 먹었더니 인간한테 인간성 이런 베리언트 CJD, 크루츠파트 약국병이 많이 생겼다는 게 자그마치 한 20년, 30년 전에 영국에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소를 수입을 하는데, 이제 그게 갑자기 뭐 알려지면서 그것 때문에 뭐 미국산 소를 수입을 하느냐 마느냐 그렇게 이제 시끄러웠던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유명한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뭔가 PRP 스크래피 프로테인이 이제 뭐 이렇게 뇌 안에 이제 점차적으로 생기게 되는데, 갑자기 환자가 1년 만에 인지 저하가 생기고 거의 뮤티즘이 생기는 아카네티 뮤티즘, 아까 그 미디얼 프론탈이 망가지는 그런 증상처럼 급격하게 인지 저하가 생기면서 와서 MRI를 찍으면 디퓨전이든 플레어든 이렇게 카우데이트, 베이장 앵글리아, 그다음 탈라머스에 뇌 안에 시그널 체인지가 생기면서 콜텍스 쪽으로 이렇게 하이 시그널 인텐시티가 전체적으로 쫙 변형되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 기능의 변화, 뇌파상에서 십자가시33 그런 뇌의 변화도 생기고, 그러면서 MRI상에서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인간성 광우병을 다른 말로 크루츠파트 약국병이다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로마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러스는 글자 그대로 뇌 안에 뇌수족증이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었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우리가 노마프레셔 하이드로세팔러스는 뇌 안에 이 물이 차는 수족증이 생기는 건데 이반스 인덱스가 0.3 이상일 때 우리가 진단을 내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클리니컬 심텀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인지장애도 생기고 거동장애가 생기면서 소변장애, 이 세 가지가 특징적인 트리아드로 나타날 때 우리가 로만 프레셔 하이드로세팔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반스 인덱스 0.3 이상일 때 MRI 상에서 그거를 뒷받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게이트 프로블럼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냥 일반적인 게이트 프로블럼이 아니라 프론탈 에프락식 게이트라고 해서 발을 땅에서 못 띄어요. 그래서 완전히 발이 발바닥에 붙어서 이렇게 걸어 걷는 것처럼 우리가 마그네틱, 프론탈 마그네틱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런 특징적인 게이트 프로블럼이 생길 때만 우리가 이제 NPH에 대한 게이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심한 정도로 하이드로세팔러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이드로세팔러스가 생길 때 알츠하이머 병에 의해서도 이런 하이드로세팔러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NPH이긴 하지만 원인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NPH가 아니라 알츠하이머 병의 NPH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한번 보시면 일어서서 보면 다리를 떼야 되는데 다리를 못 떼죠. 아래 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본인이 떼려고 얘기하고 다리를 떼려고 하는데 발이 안 떼진다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좀 걷기 시작하죠. 근데 거기 시작해도 바닥에 붙어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아주 심각한 프론탈 에프락식 게이트다. 그래서 메르니케 엔세팔로패시,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는데 B1. 그래서 우리 뇌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인지기능 장애를 100%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B1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B12하고 그 다음에 역산이라고 하는 거, 그 세 가지 꼭 기억을 하면 좋고, 그래서 왜 생기느냐? 크로닉 알코올리즘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우리가 아노렉시아 너버자 또는 우리가 아노렉시아 그라비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임신을 했는데 너무 많이 토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렇게 B1이 우리가 간 내에 저장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한 일주일만 이 B1이 서플라이가 안 돼도 금방 디플리션 생겨요. 근데 B1은 뇌에서만 우리가 신경세포의 코팩터로 작용을 하거든요. 조금만 농도가 떨어져도 신경세포가 다 망가지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부위가 아까 크루치페티 약포병에서도 이렇게 탈라무스의 하이 시그널이 보였었어요. 이게 탈라무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하이 시그널이 보일 때 우리가 크루치페티 약포병 아니면 메르니케 엔세팔로패시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근데 메르니케가 아주 특징적인 술을 많이 못 먹고 술을 많이 드시거나 식사를 잘 못하거나 많이 토하거나, 그래서 간 내에 저장되어 있는 B1이 급격하게 디플리션이 생기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 테이크를 하지 않으면 B1이 디플리션 되어 있다는 걸 놓치는 거예요. 근데 이 B1이 결핍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1, 2주 안에 환자는 급격하게 나빠지고, 얘네들을 빨리 서플라이를 안 해주면 3일 안에 서플라이를 안 해주면 이 뇌 병변은 되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B1이 떨어져서 메르니케 엔세팔로패시가 생기지만 나중에 뇌신경세포가 망가져서 기억력이 돌아오지 않고 컴파뷸레이션 생기고, 그런 거는 우리가 메르니케 콜사코프 사이코시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딜리륨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딜리륨은 뭐냐면 이 환자처럼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얼굴을 찧었는데 갑자기 선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선망이 생기는 거는 굉장히 인지기능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약간 병동장애가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인지장애가 생기고, 그러면서 밤낮이 바뀌고, 또한 중간중간에 환자는 깨어있으려고 노력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awareness가 망가지면 디멘시아인데 awakeness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서 계속 누르고 있어. 왜냐하면 밤에 안 주무시고 낮에 자꾸 이렇게 졸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 정너넌스, 그리고 슬립 웨이크 사이클이 바뀌어서 컨시어스너스의 레벨이 떨어지면서 어텐션의 메인티넌스가 떨어질 경우 우리가 딜리륨의 트리아드라고 하고, 오히려 막 깨어있을 때, 밤에 깨어있을 때 하이퍼 액티브한 상태가 되면 하이퍼 액티브 딜리륨이라고 하고, 오히려 자꾸 이 할머니처럼 눈 감고 안 깨고 자꾸 자려고만 하면 우리가 하이퍼 액티브 딜리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딜리룸의 다른 말이 이제 컨퓨전인데요.
우리가 어텐션 유지가 안 되고 타임, 플레이스, 퍼슨에 대해서 디스오리엔테이션 생기고 스피치와 퍼포먼스에 이제 인퍼시스턴스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있고 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컨퓨전이라고 하고 컨퓨전의 원인이 딱 뚜렷하게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딜리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적 치료는 아까 내가 조금 일찍 와서 밖에서 들어보니까 양미학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세틸콜린,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내가 얘기했던 L도파, 도파민도 있고 가바도 있고 또 우울증하고 연관된 건 뭐가 있어요? 세로토닌도 있죠. 근데 아세틸콜린은 인지기능과 연관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을 약간 올려주면 우리가 신경세포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더 올라가니까 약간 인지기능이 반짝하는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신경세포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를 이 전구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구가 망가지면 우리가 불을 켜도 불이 안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신경세포가 망가지면 이 아세틸콜린을 올려주는 약을 투여를 해도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신경세포가 일정 부분 유지가 될 때는 이 아세틸콜린의 농도를 올려주는 약을 쓰면 기억력이라든지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있지만 결국 신경세포가 망가지면 결국 효과가 없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초기에는 이 약을 써서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근데 도파민이 떨어지는 병은 우리가 파킨슨병인데 그런 경우에는 도파민을 좀 올려주는 약을 써볼 수가 있고 우울증은 세로토닌이 떨어지는 병인데 세로토닌을 약간 올려주는 약을 써서 우울증을 경감시켜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신경세포가 많이 망가져서 우리가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막 이상하게 과흥분이 된다? 그럼 오히려 글루타메이트가 좀 떨어지도록 글루타메이트를 차단하는 약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중증 치매로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아세틸콜린을 증진하는 약들이 현재 나와 있는 도네페질, 리바스민, 갈란타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비정상적인 글루타메이트를 조금 다운 레귤레이션 해주는 게 오히려 글루타메이트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라고 하는 메만틴 같은 거 써볼 수가 있는데 아까 내가 CDR 우리가 시기가 중요하다고 했죠. 인지기능이 떨어져 있어도 기억력상에서 CDR 0.5가 돼야지 이 도네페질이라고 하는 이런 약들을 쓸 수가 있어요. 0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메마틴이라고 하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 단계 CDR2 이상 넘어가야지 요 기정상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글루타메이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의료 행위를 할 때 모든 것들이 심평원이라고 하는 데서 주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약을 쓸 때 그런 치매 시기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달라진다. 근데 결국은 모든 퇴행성 뇌질환, 아까 내가 얘기했죠. 퇴행성 뇌질환은 멈출 수가 없어요. 신경세포가 재생이 되지 않으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약을 투여해도 모든 질환, 특히 알츠하이머 병도 파킨슨병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처음에 사용할 때는요, 우리가 허니문 퓨레드라고 해요. 그래서 파킨슨병도 도파민이라고 하는 농도를 올려주면 반짝 좋아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병 환자도 이 아세틸콜린을 올려주는 약을 쓰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계속 신경세포가 망가지면 결국 리스폰스가 없어서 점점 나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쓰지 않은 분에 비해서 약을 쓴 분이 덜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약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냥 하나 케이스만 잠깐 얘기하고 케이스. 네. 그래서 인지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비주얼 스페셜 펑션과 벌반 메모리, 비주얼 메모리가 떨어지는 암네스틱 MCI 멀티 도메인 이 경우에는 인지기능 저하가 생길 수가 있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인지기능은 더 떨어지고 MRI 찍었더니 미디얼 템포럴 로브 에이트로피가 아주 진행됐기 때문에 MCI due to AD다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고 최근에는 이렇게 아밀로이드 펫을 바로 찍어서 아밀로이드 업테이크가 다 있는 경우에는 얼리 스테이지에도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을 진단 내릴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네. 치매 진단 방법을 알아야 되고 치매와 경두기장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인지기능 검사 결과 어떻게 판독하는지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런 이제 언어적 경력, 시각적 경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특히 알츠하이머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인지검사의 결과에 대해서 단량적으로 알아야 되고, 치매 원인 질환 진단 치료, 선망의 진단 원인 질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오늘 강의에서 MMSE를 못했거든요. 네, MMSE가 지금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닌데 나중에 실수 나왔을 때는 우리가 충분하게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디오랑 다 나눠줄 거니까 시간 나면 조금 읽어보고 이런 MMSE로 스크리닝 검사를 한다.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